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초심 시리즈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5번째 시간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초심 시리즈는요, ETF로 구성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물이니까 1편부터 보셔야겠죠. 제가 2년하고도 한참 전에 만들었었던 이 포트폴리오 책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아주 다양한 ETF들을 언급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매수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리딩의 목적은 1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참고하는 용도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 소개드렸던 예전에 2년하고도 한참 더 전에 만들었던 이 포트폴리오는 아마 지금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 될 겁니다. 훨씬 더 좋은 ETF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바꿔야 될 거면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공유드려보자 해서 만든 게 초심 시리즈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이 포트폴리오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금 경제 상황도 크게 또 바뀌는 국면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싹 갈아엎어줘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지금 담을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트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유 요청이 오는데요. 여기 보이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권한 요청을 저한테 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걸 누르셔야 돼요. 왼쪽에 파일을 누르면 그 아래 다운로드가 있고 여기에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내 컴퓨터 안에서 수정하면서 사용해야 되고요. 이 시트 자체는 따로 수정하는 게 안 됩니다. 공유 요청 주시지 말고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즈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하나 살짝 끼워 넣었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이 무엇인지 앞에 말씀을 드렸고 계좌를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 이제 어떤 자산들을 담게 되는지 자산을 공부할 단계입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채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우리는 현금, 채권, 금, 달러라는 4개의 안전자산과 배당주,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이라는 3개의 투자자산을 담게 되고 이런 계좌들을 활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다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세팅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 월 투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진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좌를 준비해 놓고 이제 채권 개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 ETF 하나 담아보자고요. 자, 6개의 계좌 다 학습했고요. 채권에 대한 개념 학습했고요. 이번에는 채권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린 채권이 뭔지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은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채권은 만기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채권, 국채, 공채, 그리고 미국채, 회사채 등등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10가지의 채권에 나오는 이런 ETF들의 용어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채권도 그 안에서 너무 성격이 다양하고요. 이 하나하나마다 움직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지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시리즈가 너무 산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중에서 아주 심플한 거 2-3개만 대표적인 걸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ETF를 골라서 담기 위해서 여기 있는 10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번 단기 채권. 단기라는 말은 채권 중에서 안전한 것들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가 짧은 것도 있고 되게 긴 것도 있기 때문에 만기가 길수록 그만큼 변동성이 더 크고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되게 짧은 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아주 높은 채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공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공채라고 부르는 것은 국채와 공사채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증하는 국채랑 거의 그에 준하는 공사들 이런 안전한 곳에서 발행한 채권들은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안전한 거겠죠. 외국인들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는 걸요. 그런 걸 담아놓은 것이 국공채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채 ETF. 미국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주로 우리가 ETF로 미국에 있는 걸 투자하는 것들은 대부분 미국의 국채일 겁니다. 회사채도 일부 있긴 있는데 대부분 미국 국채 정도가 될 거고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하죠. 네 번째는 회사채입니다. 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고 아무리 우량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공사보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리스키한 투자라고 볼 수 있고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겠죠. 다섯 번째는 미국 회사채 ETF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우량한 시총 상위의 기업들의 채권을 이렇게 모아놓은 ETF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은 사기 쉽지만 그런 미국의 기업들의 채권을 사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운용사에서 대신 해주면서 이렇게 ETF로 담아놓은 것들은 우리 손에
닿을 수 없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종합채권 ETF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놨다는 뜻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을 섞어놓은 종합채권 ETF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없다는 것이 살짝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종합채권 ETF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채권 액티브 ETF입니다. 채권도 이제 끝에 액티브라는 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사고 팔아서 추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액티브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패시브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거는 사람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패시브 ETF들을 비교할 때는 보수 비교를 하고, 액티브 ETF들을 비교할 때는 최근의 수익률을 함께 비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도 지금처럼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기가 없기 때문에요. 다양한 운용사에서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이런 액티브 ETF의 수익률은 한참 갈라질 겁니다. 그 사이에서 잘하는 ETF, 못하는 ETF가 아마 좀 티가 날 거예요. 여덟 번째는 만기 매칭형 ETF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채권을 ETF로 투자할 때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요. 채권을 만기 보유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안정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계속 그 안에서 채권을 바꿔줘야 하다 보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고 계속 바꿔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금리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들을 담는 만기 매칭형 ETF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심 시리즈에서는 만기 매칭형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요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ETF도요.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붙어 있으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에 2배만큼 ETF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의미고요. 인버스는 채권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인버스 ETF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도 최근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면서요. 이제 레버리지와 인버스 이런 게 나올 만큼 운용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죠. 어떤 투자를 막론하고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와 인버스 투자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환해지 ETF와 환노출 ETF가 있습니다. 미국 채권을 투자를 할 때 끝에 H가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는 노출 ETF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환을 해지를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서 자유롭고자, 즉 영향을 안 받도록 최대한 안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채 ETF 뒤에 H가 붙어 있다면 얘는 채권의 가격만 최대한 반영이 되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H가 붙어 있지 않다면 대부분 환 노출 ETF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는 채권 가격 더하기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둘 다 모두 감안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환율이 높다 싶을 때는 환해지 ETF를 하셔야 되고, 내려가고 나서는 환노출 ETF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막 내려가고 있죠. 1,400원에서 지금 1,200 얼마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내려갈 거니까 지금은 둘 중에 굳이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아직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환해지 ETF 쪽으로 좀 더 담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ETF들 중에서 초심 시리즈의 예시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딱 3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단기 채권 ETF, 국공채 ETF, 종합채권 ETF입니다. 왜냐면요, 사실 미국 채권을 다루면 좋은데요. 지금 미국 채권은 이 환해지된 ETF가 없습니다. ETN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건 너무 설명이 어려질 것 같아가지고요. 미국 거는 쏙 빼고 이렇게 3개만 한번 다뤄볼게요. 자, 첫 번째 단기 채권 ETF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 채권, 단기라는 것은 잔존 만기, 즉 언제 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만기가 1년 이내 채권들을 단기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쏙쏙 골라 담으면 그게 단기 채권 ETF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듀레이션이라고 표기하는 것들은 이 ETF 속에 들어있는 채권들의 평균적인 만기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1을 넘지 않습니다. 즉 여기 안에 들어있는 채권들의 평균적인 만기가 1을 넘지 않는 것, 이걸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단기채권 ETF입니다. 단기채권 ETF는 말 그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아주 짧게 돈을 담아두려고 넣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해야 됩니다. 만기도 짧아야 되지만 안전한 채권들의 단기물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담기는 것들은 단기 국고채, 통한채, 특수채 같이 아주 우량한 것들만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것들 중에서 만기가 짧은 것들만 싹 모아놨으니까 가장 맘 편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채권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죠. 타이거 단기 통한채, 코덱스 단기 채권,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이런 식으로 이름에 단기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단기채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어떤 것들을 담아놨는지 적어놓은 건데요. 통한채를 담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담아놨거나 미국의 채권을 담아놓으면서도 액티브하게 담아놨거나 이런 것들이 뒤에 부수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웬만한 걸 알 수 있죠. 단기채권 ETF의 최고 장점은 당연히 리스크가 정말 낮습니다. 채권의 수익률은 금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게 마이너스 날 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CMA에 돈을 담아두듯 많은 투자자들이 담아두는 것이 바로 단기채권 ETF입니다. 실제로 CMA에 담아둔 돈이 단기금융시장으로 갔다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단기채권 시장도 그거랑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요거의 단점은 당연히 낮은 수익률이겠죠. 아주 높은 안정성을 얻으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채권 ETF들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낮고 가장 안정성이 높으며 그래서 가장 규모도 큰 것이 바로 단기채권 ETF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만한 것들,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시총은 100억만 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890억, 3,500억 이렇게 큰 것들 중에서 저는 보수 낮은 것들 중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0.05, 0.05 이게 제일 낮은 거고요. 바로 코세프 단기 자금이라는 것과 KB스타 KIS 단기 종합 채권 2A- 이상 액티브입니다. 종합채권 ETF는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기준을 적어 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2A- 이상만 담겠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게다가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겠다라고 붙여놓은 거죠. 액티브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위에 있는 코세프 단기 자금은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단기 채권들을 그대로 담아놓은 그런 ETF들 중에서 보수가 제일 낮은 걸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채 ETF입니다. 국공채 ETF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사채는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가 제일 쉬우니까요. 확실하고요. 국채 ETF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입니다. 발행했고 보증하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기업은 망해도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국채에는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 30년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담는 ETF들이 있고 이름에 그대로 적혀 있게 됩니다. 국채 30년. 국채 3년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면 코덱스 국고채 3년, KB스타 국채 선물 5년, 추종, 코세프 국고채 10년 이런 식으로 이름에 다 나와 있죠. 국채는 채권의 종류 이름이잖아요. 실제 채권의 이름은 국고채입니다. 여기부터 있는 선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채권 지수를 쫓아가는 것들은 이 선물에서 불리함이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결국 국채를 담을 때는 뒤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기가 3년, 5년, 10년 이렇게 적혀있게 되고 당연히 긴 것을 매수할수록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여기서는 아마 투자가 좀 갈릴 겁니다. 투자 이해도가 많이 없으시다면 무조건 국채 3년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아니 나는 채권에 대해서 이미 이해도도 있고 채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전망, 방향성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다음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는 3년물만 할게요. 왜냐하면 3년짜리 이 국고채가요. 시장 금리의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3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를 계속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10년짜리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지표는 뭐고 장기 지표는 뭔지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채 ETF의 장점은 뭘까요? 절대 안 망하죠. 그건 적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요.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합니다. 채권 ETF 자체가 거래량도 풍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를 짤 때 담기에도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다른 채권 ETF들은요. 거래가 너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서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요.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물짜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은 하락합니다. 반대죠. 그동안 금리가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들은 하락해 왔었습니다. 3년물짜리는 3배만큼 10년물짜리는 10배만큼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3년물짜리는 금리의 영향을 3년물 정도만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내려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확률은 되게 작아진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국채 ETF들 중에서 3년물짜리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당연히 보수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수 0.05 제일 작은 게요. 솔 국고채 3년입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게요. KB스타 국채 선물 3년입니다. 자, 이 두 개는요, 나는 보수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111억이면 충분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 ETF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완전히 똑같아요. 뭘 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더 크다 해서 유리한 게 딱히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중심으로 보겠다면 솔 국고채 3년 아니다 난 그래도 좀 큰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로 보수가 낮은 KB스타 국채 선물 3년 이런 ETF가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가 이거보다 조금만 더 높아도 더 가지고 올려 했는데요. 요 밑으로 가게 되면 다른 것들은 확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들어있는 게 똑같다면 보수 낮은 게 최고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운용사들은요, 사실 운용 되게 잘합니다. 뭐 걱정할 만큼 괴리나 이런 추적 오차 같은 것들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우리한테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채권 ETF입니다. 채권도 너무 많잖아요. 주식보다 훨씬 많죠.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채권을 찍어내기 때문에요. 한국전력만 해도 한국전력은 주식은 하나지만 채권은 정말 많죠. 그런 것처럼 너무 채권이 많으니까 국채, 공사채, 회사채, 통한채 등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그런 채권 ETF들도 있는데요. 종합채권 ETF입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한국에 존재하는 우량 채권들이 약 4,000개 정도 됩니다. 사실 훨씬 많아요. 그 중에서 KAP 한국종합채권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량한 것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섞어서 담아 놓은 거죠. 요거 열어보면 평균적인 듀레이션이 약 한 5.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2면 영 짧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덱스 종합채권 2A- 이상 액티브, KB스타 KIS 종합채권 A- 이상 액티브, 에이스 종합채권 2A- 이상 KIS 액티브. 이름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앞에는 운용사들 코덱스, KB스타, 에이스 종합채권을 담는다는 뜻이고요. KIS는 그냥 지수 이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2A- 이상을 담는 것들이 엄청 우량한 것들만 담는다는 거고요. 사실 2A랑 1A랑도 이 급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1A 이상 담는 거 얘는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나 보여주는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만큼 더 리스크가 높은 거기 때문이죠. 정말 우량한 것들 사이에서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 끝에 액티브가 다 붙어 있는 것들은 종합채권을 다룰 때는 어느 정도 운용사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액티브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담게 되면 앞에 있는 국채나 이런 공사채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할 필요 없이 분석할 필요 없이 내가 편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ETF가 될 수 있는 거죠. 장점은 다양한 종류의 우량한 채권에 한 번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단점은요,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채나 공사채 말고도 신종자본증권을 담기도 하고요, 회사채를 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것들이 담기고 듀레이션도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요, 높은 변동성이 있고요. 단점 중에 액티브만 있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용사의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액티브 ETF들 잘 했는데 내가 고른 게 하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지수를 만들어 놓고 다 같이 쫓아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채권 ETF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코덱스 종합채권 2A- 이상 액티브, KB스타 KIS 단기종합채권 2A- 이상 액티브, 서울 종합채권 2A- 이상 액티브 이런 게 있고요. 시총은 다 큰 편이고요. 보수도 찾아보면 0.045, 0.05 정도 수준으로 종합채권이라고 생각이 들면 뭔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그런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채권 ETF, 국채 ETF, 종합채권 ETF 선택 영역이죠. 저는 이 중에 가장 무난하게 솔 국고채 3년 ETF 요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에다 입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유드린 시트를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에서 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샘플이니까요. 아직 여기 있는 것들 우리가 배운 것들 아니죠. 그래서 한번 싹 지워볼게요. 지우면 이렇게 되고요. 계좌만 개설이 된 상태, 계획이나 비중 이런 것들 안 정해져 있잖아요. 자, 여기서 채권만 적어보겠습니다. 솔, 국고채 3년. 자, 이렇게 채권 ETF는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딱 나와 있는 곳이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딱히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일일이 다 긁어 모으면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고요. 그런 수고는 어느 정도 제가 덜어가지고 몇 개 정도로 보기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채권은 이렇게 2개, 국채 ETF도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종합채권 ETF 이렇게 3개, 오늘 총 7개의 ETF를 보여드렸고 이 중에서 본인에게 더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채권 ETF를 직접 비교해보고 골라가지고 담아보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어떻게 담을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를 위한 초심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